깊은 밤 창덕궁의 고요함 속에서 숙종 임금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궁궐의 후미진 곳, 보경당 근처를 거닐던 임금의 귓가에 누군가의 나지막한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을 느낀 숙종은 발걸음을 옮겨 그 소리의 근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낡고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무수리가 작은 상을 차려놓고 간절히 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훗날 숙빈 최 씨가 될 최무술이었습니다. 임금은 그림자 속에 숨어 그녀의 기도를 엿들었습니다. 비디 패비 되신 중전마마의 옥체가 강건하시기를 비나이다. 자신의 아니가 아닌 쫓겨난 주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제사를 올리는 그 모습에 숙종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궁궐 안의 모든 여인들이 권력을 탐하고 임금의 사랑을 갈구할 때 이토록 순수한 충심을 가진 여인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임금은 조용히 그녀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빌고 있는 것이냐? 갑작스러운 임금의 목소리에 최무수리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조선 역사를 뒤흔들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최무수리는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감히 천한 신분으로 궁궐 안에서 사사로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죽음을 면치 못할 중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숙종은 그녀를 나무라는 대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패비가 된 민씨를 위해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것이냐? 그 충심이 가상하구나. 숙종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따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희빈의 기세등등함과 남인들의 권력 다툼에 지쳐있던 임금에게 최 씨의 순박하고 올곧은 마음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숙종은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촛불에 비친 최 씨의 얼굴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녀의 처소를 둘러보며 그녀가 얼마나 검소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내가 너의 방에 머물고 싶구나. 임금의 파격적인 제안에 최무수리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으나 거역할 수 없는 어명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하룻밤의 유희가 아니라 헝클어진 정국을 바로잡으려는 숙종의 의중이 담긴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보경당의 작은 방에서 숙종은 최무수리에게 승은을 내렸습니다. 화려한 비단 이불도 은은한 향내도 없는 누추한 방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진심 어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숙종은 정치적인 고뇌를 털어놓았고 최 씨는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들어주며 임금의 지친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내 너의 그 올곧은 마음을 잊지 않을 것이다. 새벽녘이 되어 궁으로 돌아가는 임금의 뒷모습을 보며 최 씨는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혔습니다. 승은을 입었다는 것은 곧 궁중 암투의 한복판에 던져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궁궐 내시들과 나인들 사이에서는 임금이 간밤에 무수리의 처소에 들었다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중전의 자리에 있는 장희빈의 귀에 이 소식이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우를 예감한 듯 불안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궁궐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았지만 그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무겁고 날카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장희빈의 처소인 취선당까지 당도했습니다. 장희빈은 분노로 몸을 떨며 찻잔을 집어 던졌습니다. 감히 천한 무수리 따위가 전하의 승은을 입었다니. 이것은 나를 능멸하는 처사다. 그녀의 눈에서는 서슬 퍼런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장희빈은 즉시 자신의 신복들을 불러 최무수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고 명했습니다. 한편 숙종은 최 씨에게 특별 상궁의 직위를 내리고 처소를 옮기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는 그녀를 보호하려는 임금의 배려였으나 오히려 장희빈의 질투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최 씨가 새로운 처소로 이동하는 날 수많은 궁녀들이
그녀를 시기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개 중에는 대놓고 비아냥거리는 이들도 있었으나 최 씨는 흔들리지 않고 의연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시던 패비 인현 왕후의 보기를 위해서라도 이 시련을 견뎌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궁궐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최 씨는 그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고 최 씨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평소 잘 먹던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하는 횟수가 잦아진 것입니다. 노련한 상궁들은 이것이 회임의 징조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내의원 어이가 은밀히 부름을 받아 최 씨의 맥을 짚었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흐른 뒤 어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축하드리옵니다. 태기가 보이십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숙종에게 전해졌고 임금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후사가 귀한 왕실에 그것도 자신이 아끼는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큰 경사였습니다. 숙종은 즉시 최 씨에게 귀한 약재와 비단을 하사하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장희빈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인 세자의 지위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장희빈은 오빠 장희재를 불러 은밀한 모의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어둠 속에서 오가는 그들의 대화는 섬뜩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최 씨의 회임 소식이 공표되자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인 세력은 최 씨를 통해 정권을 되찾을 기회를 엿보았고 남인 세력은 장희빈을 중심으로 뭉쳐 최 씨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최 씨가 산책을 하던 중 낯선 나인이 건넨 다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나인의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것을 눈치챈 최 씨의 신복 상궁이 급히 다과를 저지했습니다. 마마 색이 곱지 않고 냄새가 기이합니다. 드시면 아니 되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그 닭과에는 미량의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 씨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숙종 또한 이 사건을 보고받고 대노하여 궁궐의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고 그들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습니다. 최 씨는 밤마다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너는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킬 것이다. 그것은 어미로서의 강인한 다짐이었습니다. 장희빈은 직접 최 씨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겉으로는 회임을 축하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속내는 그녀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최 씨의 처소에 당도한 장희빈은 오만하기 그지없는 태도로 최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천한 것이 용종을 품었다고 하니 세상이 참으로 요지경이구나. 장희빈의 독설에도 최 씨는 정중하게 예를 갖추며 응대했습니다. 중전마마의 할애에 감사드리오며 소인은 그저 전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할 뿐입니다. 최 씨의 침착한 대응은 장희빈의 화를 더 돋우었습니다. 장희빈은 돌아가는 길에 분을 참지 못하고 가마 안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만남 이후 최 씨에 대한 장희빈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한겨울에 땔감을 주지 않거나 상한 식재료를 보내는 등 유치하지만 치명적인 방법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숙종에게 이를 고자질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녀의 인내는 오히려 궁인들의 동정심을 샀고 장희빈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숙종은 최 씨가 겪고 있는 고초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겨울 냉골에서 떨고 있는 최 씨를 본 숙종은 격분하여 내수사 관원들을 문책했습니다. 내 아이를 가진 여인을 이토록 홀대하다니 너희가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게로구나. 임금의 진노는 곧바로 남인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을 찾아가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만약 최 상궁과 태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장희빈은 임금의 서늘한 눈빛에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곧 더 큰 증오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빠 장희재와 함께 무당을 불러 저주 굿을 벌이기로 계획했습니다. 지프로 만든 인형에 최 씨의 생년월일을 적고 바늘을 꽂으며 그녀와 뱃속의 아이가 잘못되기를 빌었습니다. 궁궐의 깊은 밤 음산한 주문 소리가 취선당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습니다. 이는 훗날 장희빈의 몰락을 재촉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최 씨의 배는 날이 갈수록 불러왔고 태동 또한 힘차게 느껴졌습니다. 숙종은 바쁜 정무 중에도 틈만 나면 최 씨의 처소를 찾아 태교를 함께했습니다. 임금은 직접 서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좋은 글귀를 써서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사내 아이든 계집 아이든 나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보물이다. 숙종의 사랑은 최 씨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한편 궁궐 밖에서는 패비 민씨인 현왕후를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이 서인들을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비밀리에 서인 세력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계획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낳을 아이가 훗날 인현왕후를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씨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검은 구렁이가 자신의 배를 감싸고 조여오는 꿈이었습니다.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난 최 씨는 불길한 예감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장희재가 보낸 자객이 궁녀로 위장하여 최 씨의 처소에 침입한 것입니다. 자객은 최 씨가 잠든 틈을 타 탕약에 독을 타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귀가 밝은 최 씨가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누구냐? 최 씨의 외침에 자객은 당황하여 약사발을 떨어뜨리고 도주했습니다. 깨어지는 소리에 호위 무사들이 들이닥쳤고 궁궐은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잡힌 자객은 혹독한 문초 끝에 장희재의 사주를 받았음을 자백했습니다. 숙종은 이 사실을 알고 치를 떨었습니다. 장희재, 그자가 감히 왕실의 핏줄을 헤아려 하다니. 임금은 즉시 장희재를 체포하여 유배형에 처했습니다. 장희빈은 오빠의 처벌을 막기 위해 석고대죄를 올렸으나 이미 돌아선 숙종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숙종은 장희빈에 대한 애정을 완전히 거두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위기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적들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욱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자신과 인현왕후를 지키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궁궐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산실청이 설치되고 전국의 명의들이 대기했습니다. 장희빈은 자신의 처소에서 두문불출하며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수단으로 무당에게 더욱 강력한 저주를 사주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최 씨의 편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최 씨에게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최 씨는 이를 악물고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마마 힘을 내셔야 합니다. 상궁들의 격려 속의 산고는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숙종은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며 무사히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새벽 닭이 울 무렵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하, 왕자 아기 씨입니다. 내관의 보고에 숙종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의 탄생, 훗날 영조 대왕이 될 아이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희빈은 절망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숙종은 갓 태어난 왕자를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금이라 하겠다. 밝게 빛난다는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최 씨는 정식으로 종사품 수건의 첩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천한 무수리가 아닌 왕자의 어미이자 당당한 후궁이 된 것입니다. 수건 최 씨의 탄생은 서인 세력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반면 남인 세력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종은 왕자의 탄생을 축하하며 대사멸령을 내렸습니다. 백성들도 새로운 왕자의 탄생을 반기며 축제 분위기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최수건은 기쁨에 취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왕자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보호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왕자의 유모와 나인들을 직접 선별하며 깐깐하게 관리했습니다. 장희빈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기에 그녀의 모성애는 방어기제가 되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왕자 연인군금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영특하고 호기심 많은 왕자의 모습에 숙종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들 바보가 되어갔습니다. 이는 세자 장희빈의 아들의 입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장희빈은 세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공부를 시키며 연인군을 경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저 아이는 너의 적이다. 절대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어린 세자는 어머니의 강압에 주눅이 들었고 이는 오히려 숙종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숙종은 자유롭게 자라는 연인군을 보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연인군이 궁궐뜰에서 놀다가 세자와 마주쳤습니다. 천진난만한 연인군은 형님이라 부르며 다가갔지만 세자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이를 멀리서 지켜보던 최수건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른들의 권력 다툼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조차 나눌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녀는 연인군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세자 저하를 항상 존경하고 따르거라.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 그것은 비정한 궁궐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세술이었습니다. 최수건은 자신의 지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검소하게 생활하며 틈날 때마다 패비민 씨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그녀의 진정성은 숙종의 마음을 움직여 결국 인현왕후의 보기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의 투기가 도를 넘었고 민 씨의 죄가 없음이 밝혀졌으니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숙종의 결단에 조정은 다시 한번 소용돌이쳤습니다. 갑술한국이 일어난 것입니다. 남인들은 축출되었고 서인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마침내 인현왕후가 궁으로 돌아오던 날 최수건은 가장 먼저 달려나가 눈물로 마중했습니다. 마마 소인이 죽지 않고 살아 마마를 다시 뵙습니다. 인현왕후 또한 최수건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두 여인의 재회는 궁궐 안의 많은 이들을 눈물짓게 했습니다. 반면 강등되어 다시 희빈의 자리로 돌아간 장씨는 취선당에 갇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인현왕후가 돌아왔지만 오랜 유배 생활로 인해 그녀의 건강은 좋지 않았습니다. 최수건은 지극정성으로 왕후를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왕후의 병세는 차도를 보이지 않았고 시름시름 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궁궐 한 구석에서 기이한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흉측하게 생긴 인형과 동물의 사체, 그리고 저주를 담은 부적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인현왕후의 처소인 대조전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숙종은 즉시 조사를 명했습니다. 이것은 필시 누군가가 중전을 저주하여 죽이려 한 짓이다. 조사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취선당의 장희빈에게로 향했습니다. 최수건은 이 사건의 배후에 장희빈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목격자들을 찾아내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나인들을 설득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진실만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최수건의 용기 있는 행동은 수사에 큰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조사 결과 장희빈이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장희빈의 처소 마루 밑에서는 흉물스러운 저주 인형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숙종은 배신감과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경고했거늘 끝내 사악한 짓을 멈추지 않았구나. 인현왕후는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승하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기 전 숙종에게 간곡히 청했습니다. 장씨를 용서하지 마소서. 인현왕 후의 죽음은 숙종에게 마지막 결단을 내리게 했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에게 자진을 명하는 비만기를 내렸습니다.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장희빈은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약을 거부했습니다. 세자를 앞세워 살려달라 애원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최수건은 멀리서 취선당 쪽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습니다. 악연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것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장희빈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강제로 사약을 마시게 되는 과정에서 처절한 저항이 있었고 그녀는 세자의 하체에 손상을 입히는 저주 섞인 행동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장희빈의 죽음으로 궁궐은 다시 한번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를 따르던 남인 세력은 완전히 몰락했고 장희빈의 친족들도 처형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어린 연인군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수건은 아들을 품에 안고 다독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권력의 무상함이다. 너는 부디 어진 마음을 잃지 말거라. 장희빈이 사라진 후 숙종은 법을 고쳐 후궁이 왕비가 될 수 없도록 못 박았습니다. 이는 제2의 장희빈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으나 동시에 최수건이 왕비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수건은 이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아들을 훌륭한 군주로 키우는 데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녀의 욕심 없는 태도는 숙종의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인군은 총명하고 학식이 뛰어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신분이 천하다는 점이 늘 발목을 잡았고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세자를 지지하는 소론 세력의 견제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최수건은 아들에게 겸손과 인내를 가르쳤습니다. 너의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백성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하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다. 최수건은 병약해진 몸을 이끌고 궐 밖으로 나가 사가에서 지내기를 청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분쟁에서 아들을 보호하고 자신 또한 조용히 여생을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숙종은 아쉬워했지만 그녀의 뜻을 존중하여 허락했습니다. 사가로 나간 최수건은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녀는 무수리 시절의 배고픔을 잊지 않고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들을 구제했습니다. 이러한 선행은 백성들 사이에서 칭송을 받았고 연인군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왕제 교육은 궁궐 밖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최수건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평생을 마음 졸이며 살아온 탓에 그녀의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숙종은 어이를 보내 극진히 치료하게 했으나 그녀의 생명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연인군은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눈물로 간호했습니다. 어머니, 부디 쾌차하시어 제가 왕이 되는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최수건은 아들의 손을 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전하께 충성하고 형님 경종을 잘 보필하거라. 그리고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왕이 되어다오. 1718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숙빈 최 씨는 49세의 일기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죽음 소식에 숙종은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했습니다. 나의 진정한 벗이자 안식처였던 여인이 떠나갔구나. 궁궐 안팎에서 그녀를 추모하는 물결이 일었습니다. 비록 왕비는 되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 누구보다 기품 있고 현명한 왕의 여인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최수건이 떠난 후 연인군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험난한 정치판을 헤쳐나갔습니다. 경종이 즉위한 후에도 소론의 위협은 계속되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왕세자에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24년 조선 제21대 임금 영조로 즉위하게 됩니다.
영조는 즉위 후 어머니의 사당을 짓고 육상궁이라 이름 붙이며 그녀를 기렸습니다. 무수리의 아들로 태어나 조선 최장수 왕이자 탕평책을 펼친 성군이 된 영조. 그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천한 신분에 굴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었던 어머니 숙빈 최 씨의 눈물겨운 헌신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켠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두운 궁궐을 밝히고 나아가 조선의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빛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분 상승의 이야기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모성이 만들어낸 기적의 역사입니다. 숙빈 최 씨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전해지고 있습니다.